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곤도 마코토 의사의 작품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의학 지식, 병에 관한 상식,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모두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너무나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책은 흥미 위주의 책이 되기 마련인데, 저자는 이제 정통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임상을 살펴오면서 확보한, 그리고 느낀 그러한 내용들을 총집합해 놓은 것이죠. 책의 저자인 곤도 마코토 박사는 게이오 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의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국립 도쿄 제2병원, 현재는 이제 국립병원의 도쿄 의료센터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의 방사선 의학센터를 거쳐서 1983년 임상 동기들 중에는 가장 빨리 게이오 의과대학의 방사선과 전임 강사가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선 수석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갈 때도 수석, 나올 때도 수석. 그가 이 창시한 유방 온존 요법의 좀 선구자인데, 이 방법이 좀 많은 여성들의 건강과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었죠. 이 암은 무조건 수술이나 항암제 위주로 치료했던 기존의 일본 그 의학계의 이론과 이 실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논거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통 그 의학계 입장에서 보면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임 강사에서도 좀 그만두게 되는, 소위 말해서 출세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술을 펼치는데 이제 꿋꿋하게 소신을 잃지 않았고요. 정년을 1년 앞둔 2013년에 곤도 마코토 암 연구소를 개설해서 좀 다른 데서 좀 포기한 그 환자들, 그리고 정말 이 징후가 안 좋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이고요. 실력과 더불어서 인품, 그 다음에 학식, 그다음 기본적인 매너, 완성된 좀 인간의 상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본 주류 의학계에 많은 배척을 받았는데, 그들도 곧 이 곤도 마코토 씨의 좀 감화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큰 의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의학계의 현자, 거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책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연속입니다. 의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타이틀을 좀 두고 있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전체의 의사를 표본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이겠지만, 라식 수술을 한 의사가 굉장히 적고요. 안과 의사겠지만. 그리고 일반적인 의사들 중에도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 환자에게 업무상 상당히 많이 수술을 권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수술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보통 어떤 좀 큰 사고라던가 특별한 일로 해서 긴급하게 혈액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해당 병원이라던가 이 근처 지역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들이 헌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헌혈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내용은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몇 번 있겠죠. 그런데 제 귀에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헌혈을 하는 게 사실 건강에 좋다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거에 관한 그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제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식, 더 나아가서 상식에 부합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의 피를 나눠주는 헌혈 행위, 굉장히 숭고하고요,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기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헌혈하면 좋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들은 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는 의사들, 제 주변에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직업상 상당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몇 개를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대충 뭐, 한 명의 사람이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를 이미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많은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겠지만 그 개인적인 감정은 차지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그 뭐 각종 투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그 나중에 그 경과 과정을 듣게 돼요. 뭐 보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업상이지만 장례식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뭐 그런 기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요. 자신의 마지막을 제대로, 자신의 의지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좀 내용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약물에 취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게 됐다는 것이죠. 과연 저것이 맞는 것인가? 저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 곤도 마코토 박사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의학서에 관계된 내용이니까요. 물론 굉장히 쉽게 풀어 썼지만 제가 원래 다른 방송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라던가 내용을 좀 제 나름의 방식대로 첨언을 많이 해요. 뭐 그중에는 각색을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사실에 부합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 책은 다른 것도 아닌 우리들의 좀 생명, 이 목숨에 관계된 내용이니까 제가 제 주관적인 내용을 첨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요. 제 자신의 의견은 가능한 한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기도 한데 저는 이 책을 무조건 한 권씩은 상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고책이라 상관없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이 책을 여러 번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제가 최근 읽어본,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읽어본 책 중에 가장 실용적이고 그리고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마무리를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주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윤군의 부킹에서 좀 재미있었다, 좀 들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책 반드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꼭. 그리고 혹시 그것도 좀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오늘 이 방송을 좀 몇 번 정도는 들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당연히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기본적으로 조금 과격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쓰여진 지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급변하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옳거나 또는 그르거나 이렇게 판단됐던 부분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줄기와 맥락에서는 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항암제는 독이고 마음 치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뭐 대부분 이제 이런 류의 좀 스토리텔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종사자라면 더욱 더 크게 아마 와닿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의사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둬왔고 환자들에게서도 가장 높은 평가치를 받아왔으니까 어떤 쪽을 더 신뢰할지는 본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상 의학이 발전된다고 하지만 정말 근원적인 발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의사들 월급 주고 간호사 월급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각 직능 분야의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몰려 있죠. 이 사람들도 다 월급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잉 진료 그리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로봇 수술 같은 첨단 치료 장비, 최신 암 치료기, 그리고 뭐 자기 공명 장치에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버전들, 그리고 표적 항암제를 넘어선 이제 면역 항암제, 자가 치료제, 그다음에 뭐 카티라던가 이제 최신의 이런 좀 바이오 생물학 제제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병원비,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과연 의학의 본질적인 발전인가? 환자의 수명과 삶의 질은 진심으로 나아지는가? 한번 좀 따져볼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암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질병인데요. 임종을 앞둔 말기암 상태에서도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적어도 생애 마지막 며칠, 몇 주간, 그 정도는 좀 자신의 온전한 정신으로 뭐 그동안에 아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엄청난 양의 약물 치료를 하고 굳이 연명 치료를 지속해 나갑니다. 며칠 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값비싼 항암제를 환자의 몸에 주입을 하는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인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과잉 진료에 아주 좀 대단히 심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좀 비교를 해봐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매우 높다는 유럽의 각국은 어떠한가? 복지국가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이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감기 증상 때문에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짧아도 2, 3일이고요. 그리고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한 다음에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더 리스트에 올라가야죠.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더 큰 병원에 가서 뭔가 최신식 인 것 같은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주치의의 추천과 허가와 오랜 기간이 또 필요하죠. 애초에 이 주치의 제도가 정부에 의해서 이 국민의 상급 병원 이용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병원 이용을 제어하는 주치의 제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건강보험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 건강보험의 수가가 낮다 보니까 의사들에 의한 뭐 2분, 3분 진료가 좀 보편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를 만나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료비도 저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종합병원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본 수가가 낮으니까 환자를 많이 봐서 좀 회전율을 높여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간혹 필요 없는 검사나 시술을 시행하기도 하죠. 그것도 꽤 많이요.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 정도가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외래 진료 건수는 이 OECD 평균의 약 7배에서 8배까지 가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잉 진료의 폐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인데요. 저자는 여기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설명해 보면은 사실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죠. 통상 이제 뭐 열이 나는 것 이런 증상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해열제 그리고 뭐 기타 약간의 뭐 처방약을 주는 건데 이런 약들은 이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맞서서 싸우는 힘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뭐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항생제 처방률은 전 세계 탑 수준인데요. 사실 이게 의사들 탓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명심해야 할 거예요. 약은 용법을 잘못 쓰거나 용량을 잘 못 맞추면 그 순간 강력한 독으로 변모해서 우리 몸을 망치는 제1순위로 돌변하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여기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의 이 국가 기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병원 관계자들과 이 제약회사의 농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요, 예전 한 3, 40년 전에 이 사람들의 고혈압 수치와 현재 고혈압 수치를 보면은 그 기준점이 현재가 훨씬 낮습니다. 사람이 몸이 변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다른 어떤 요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요소의 가장 큰 가능성은 제약회사의 이익이 되겠죠. 정상 수치의 기준이 내려가서 고혈압, 고지혈증의 환자가 늘어나면 제약회사의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처음 발견되면 사실 먼저 운동이나 식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 그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살을 빼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어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자연히 정상화되는 것이 몸의 이치인데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또 쉽지는 않죠. 의지가 상당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은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몇 년을 하라고 하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약을 복용하는 것을 훨씬 쉽게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병원과 제약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만성질환자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자기 회사의 그 약들을 사 먹어주고 그리고 의사의 치료를 반복해서 받아주는 아주 감사한 그런 분들이 새롭게 탄생되는 거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 중에는 많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한 번에 막 입에 털어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약을 복용하다 보면 이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 가지 약이 만들어질 때는 엄청난 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질환을 고치겠다는 기획을 한 다음에 여기에 관한 어떤 제재를 만들어서 먼저 동물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테스트한 다음에 증후군이 약한 좀 사람에게 주입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이게 주입을 하는 게 이게 좀 이 테스트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약물이나 한 가지 약에 대한 좀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그래도 신뢰가 아주 높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한 가지만 먹어도 좀 불안한데 또 다른 한 가지를 섞으면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무런 그 임상실험이 없습니다. 원래는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동시에 복용을 하면은 그 동시에 복용하는 거에 대한 임상실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서운 행동입니다. 자기 몸을 좀 어떻게 망칠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인데 의사가 처방해줬다고 그냥 의심 없이 덜컥 먹어요. 그러면 2개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 뭐 3개, 4개, 5개 그리고 순전히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각종 영양제, 몸에 좋아 보인다는 뭐 건강보조제 그리고 또 다른 의사에게 받는 또 다른 치료제 이런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은요 몸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이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성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용법에 맞추고 용량을 조절해서 겨우 이 몸에 치료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는 사람들 도대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어, 자신이 잘못되면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자기 일을 할 때는 대부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실력과 그런 좀 멘탈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뭐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병원에만 가면은 갑자기 그 영민하던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를 정지해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요. 그래서 제발 이 의사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약에 대한 그런 신뢰도 좀 상당히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한데요. 정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이 암은 정말 암이었는가? 그리고 암의 성향은 있지만 정말 몸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악성 종양이었는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들마저도 같은 현상이나 증상에 대해서 많은 시각차 그리고 견해차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되는 암을 조기 검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리 발견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수술을 행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기 암이 많을수록 전체 치료 성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불필요한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입는 이 데미지인데요. 굳이 필요 없는 수술인데도 장기를 떼어냈다. 그러면 환자는 평생 불필요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곤도 마코토 의학 박사의 주장은 꼭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검진의 또 다른 폐해, 이 방사선 피폭인데요. 우리 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찍어서 좋을 건 없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건강검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CT, 이 피폭량이 흉부 X선 검사의 100배가 넘어갑니다. 요즘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세졌다는 말도 있어요. 특히 전신의 암 검사로 통용되는 이 PET-CT, 최신 기자재로 종합병원에 가면 많이 있죠. 한 번 검사에 흉부 X선 검사의 200배, 그리고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의 20배를 가뿐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방사선 양입니다. 이 방사선은 담배와 함께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죠. 방사선 피폭도 몸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공 방사선에는 적게 노출될수록 좋은 것이 분명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식선에서 인생을 바라보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살을 빼는데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살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의학적인 내용도 있고요. 기름진 음식을 너무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 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가장 실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의학 박사입니다. 이 저자의 의견,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속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타민 무용론, 보충제 무용론인데요. 이 비타민이 이 암이나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고 사망률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 이미 권위 있는 연구들을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구글링만 좀 해봐도요. 비타민의 효능 이런 내용들을 좀 쳐보면은 효능이 있다 없다로 나눠지는데 잘 보면은 효능이 없다라는 내용은 각계의 학술기관, 연구기관, 국가기관 이런 쪽이고요.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곳은 제약회사가 돈을 낸, 그리고 이 비타민과 이 보충제에 관련된 회사가 연구 자금을 투여한 회사가 연구기관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낸 대로 원하는 대로 써주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을 팔아야 하는 제약사들은 이런 비타민이 몸에 큰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기를 써서 막고 있죠. 제약회사의 생리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올 더 충격적인 내용들, 물론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곤도 마코토 박사의 의견도 솔직히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의사들,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이야기를 이 곤도 마코토 박사는 가감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병원에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해서 이 의학 박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해 봐야 하는지는 본능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최고 수준의 암 전문 의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는 진실로 신뢰할 만한가? 이런 내용인데요. 당연히 신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병원 가서 누굴 만납니까? 그리고 누가 하는 얘기를 좀 들으러 가는데 그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불신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의사가 하는 내용 중에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저자는 혹평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을 봐왔는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흡사 불길로 날아드는 나방처럼 스스로 의사에게 달려들어 생명을 잃거나 목숨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아주 혹독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의리의리한 곳에서 왠지 첨단스러워 보이는 기자재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듯한 그들의 하얀 순백색 가운이 주는 의사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든 해줄 거다. 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니까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믿고 따르죠. 물론 의사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저자는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의사가 어떤 처방과 진단을 내렸는데 그거를 뭐 몇 달, 몇 년을 했는데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사 의사의 진료와 처방은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혹시 특이 체질을 갖고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뭐 비판이나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의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됩니다. 다른 처방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인터넷에서 몇천 원짜리 물건 하나를 사도 여러 번 비교 분석하고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몇 시간씩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물건을 찾아서 뭐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과 이 직결된 이 의사에 관한 내용 너무도 쉽게 신뢰하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는 이 저자의 조언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의사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뭐 그 수치는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뭐 시대나 상황, 그리고 같은 암이라고 해도 병종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 저자는 지극히 의사의 관점에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정말로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감기나 두통,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이죠. 그리고 뭐 부정맥, 그리고 암, 하여튼 기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이 질병의 90% 정도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를 좀 보면은 현재 감기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감기약 주세요 하면은 해열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해열제나 기침약 등 주로 이 좀 몸에 불편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대증요법 이런 약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전은 그래요. 몸을 잠시 편하게는 해주겠지만 몸이 여기에 저항해서 이겨내는 그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약들입니다. 이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우리 몸이 이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신호죠. 근데 이 대증요법의 약은 이런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으면 자신의 신체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 기초적인 신진대사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 뭐 예방접종, 그 독감 백신인데요. 이런 치료약은 또 실제로 독감을 예방했다거나 치료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아직까지 명쾌하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효과가 기대된다 정도인데요. 한편 감기약이나 이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좀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사람은 뭐 엄청나죠. 이것도 구글링 쳐보면은요. 국가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고혈압을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옛날 기준이긴 한데 약 10년 전인 2010년 정도를 보면은 일본의 경우 고혈압 환자는 약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약 3천만 명, 그리고 당뇨병은 예비 증상이 있는 사람까지 약 2,300만 명. 그러니까 약 1억 명에 달하는 숫자가 지금 그 병에 기저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뭐 있을 거고 하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데이터만 보면 일본은 환자의 나라라고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가 있는가?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왜 이렇게 환자가 폭증한 듯이 보이는가? 그 이면에는 이 기준치의 완화라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회사의 약을 팔기 위한 약장수 같은 스타일이라는 표현인데요. 거기에 의사의 속임수가 더해지는
이중의 그런 좀 행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부터는 치료하는 편이 좋다라는 이 고혈압의 진단 기준,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한 160 정도였던 수축기의 기준이 2000년대에는 140으로 떨어졌고요. 2008년에 대사증후군 검진에서는 130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여기서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준치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따온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종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상당 부분 있죠. 뭐 그건 그렇고 이 신체를 보면은 이 나이가 들면은 보통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심장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니까 이거를 이 손 발끝 밑단까지 뿜어내게 하려면 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노화의 증상인 것이죠. 저자가 말하기를 한 50세 정도가 넘으면 최고 혈압 한 130 정도는 일반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거 고혈압 증상이 있습니다 하면서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혈압약을 복용하신 분은 아마 알겠지만 한 번 혈압약 먹으면은요 안 먹고 버티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그 일상 활동을 하는 것이 좀 거의 불가능해요. 계속 어지럽고 뭐 쓰러질 것 같고 아무런 사고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해서 기준치 완화로 약품업계는 제약회사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이제 뭐 추산하는 거지만 대여섯 배가 바로 급상승했다고 해요. 기준치 하나 완화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을 편취한 것이죠. 물론 의사 그리고 병원도 일정 부분 가져갔겠죠.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가 높은 편이 좀 오래 산다는 게 이미 10년 전 이상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정도에 이미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 건강에 좋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약회사나 병원, 기타 등등 이 콜레스테롤을 이 악의 축으로 몰아가서 여기에 대해 모든 안 좋은 좀 이미지를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많이 팔았는데요. 이 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약이고요. 일본에서만 이 몇 조 원 이상의 물량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종류와 이 병명을 달리해서 또 이런 장사를 하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혈압 강화제나 이 콜레스테롤을 이 약으로 낮추면은 수치 자체는 그러니까 숫자는 떨어질 수 있는데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데 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이 수만 명 규모의 추적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암에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해보면 암의 90%는 이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요. 이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봐 왔는데 이 저자가요. 그러니까 저자가 아마 많은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겨우 좀 마음을 돌린 게 이 정도 숫자인데 결론적으로 아무리 심각한 악성 이 굳은 암종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여유 있게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죽더라도 3년 그리고 길면은 9년 10년까지 살다가 사망한 환자들이 대다수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던 간에 병원에서 이 방사선 치료와 그런 항암 치료를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항암제 굉장히 독하죠? 이 맹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업상 진짜 여러 사람을 봤는데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노쇠한 다음에 병에 좀 걸리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항암인데 그 과정의 고통은 뒤로 하고라도요. 이 암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이고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의학 박사인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완치를 했다는 분을 몇 분 보긴 했는데 그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그래서
현재 좀 완치의 기준이 5년 내 생존율 뭐 이런 수치를 좀 대입하곤 하는데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일단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암 3기, 4기에 가신 분이 5년을 사신 분은 단언코 제 주위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항암, 이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더욱이 뭐 이전 방송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스킨 인 더 게임 2부에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건대 저는 좀 많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눠지죠. 이 동양인, 특히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대부분 위암이나 유방암, 그러니까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입니다. 이런 암에는 이 항암제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요.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을 더 크게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뭐 암은 그렇다고 치고 암 검진은 어떤 것인가? 이 역시 유효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암을 아무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한다고 해도 저자가 의학을 공부한 이후로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암이라는 거죠. 암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검진 결과 진짜 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이미 전이가 사망팔방으로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절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유사암이든 정말 문제가 있는 진짜 암이든 간에 암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몸의 이익이다라는 저자의 내용이죠. 그리고 뭐 학문적인 내용을 다 떠나서요. 우리 주위를 잘 둘러보면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런 치료 과정 중에 갑자기 생명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 드물지 않게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활기차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는 몇 달 만에 사망하는 비극, 여전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 환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겪는 투병의 고통도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권태감이 몸에 돌고요. 구토, 그리고 머리가 빠지죠. 탈모, 그리고 급격한 쇠약증, 이런 부분들에 돌아가면서 계속 시달리게 되죠. 이 사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이런 암들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에 의한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는다는 건데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유는 이 불필요한 항암 치료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이 찾아온 환자들에게 암은 무서운 병이니까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를 믿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내용으로 치료인지 마케팅인지 모를 뭔가를 자꾸 권하죠. 뭐 암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조갱을 시작했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거나 이 뇌 검사에서 동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는 등 이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고 수명이 단축되는 일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살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저자가 이 책에 의학 박사로서의 소견을 적어 놓은 것을 제 나름대로 편집만 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의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의사는 이 폭력배나 강도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폭력배나 강도, 보통 일반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신체 부위를 절단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죠. 뭐 대개는 돈만 뺏거나 하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를 위협해서 돈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의술이라 부르며 오늘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뭐 작은 뭐 질환이나 그리고 뭐 사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엄청난 양의 출혈이 있다거나 손 발가락이 잘려서 봉합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럼 당연히 의사의 손을 빌려야죠. 근데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큰 상황에서의 자신의 그 병과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도 의료의 좋은 부분만 취하고 위험은 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쓸데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나 비참한 죽음은 하나라도 줄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에서 시작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사의 친절에 너무 좀 속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재채기가 나면은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간단한 진찰 후에 감기 기운이 있다, 뭐 이런 소견을 내고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을 무더기로 처방을 합니다. 뭐 이뿐인가요?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하면서 혈압이 높으니까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혈압약 처방, 혈당치가 염려되네요 라면서 혈당약 처방, 이렇게 엄청난 처방전을 그 처방전 A4지에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감격해요. 아, 이 의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좀 노력을 해주는구나, 친절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마워하죠. 그리고 매년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이 건강검진이나 이 암 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혈압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폐에 음영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실상 별거 아닌데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의사에게 사정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의사는 이제 정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또 엄청나게 처방을 하고 또 암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들어가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코스로 이제 환자를 돌립니다. 이러한 표준 치료라고 불리는 표준인 것 같지 않은 치료를 이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반 환자가 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사한테 데드사인 받으면 굉장히 겁나요. 저도 지금 이렇게 뭐 자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한 의사 서너 명이 당신은 암이다, 당신은 무슨 병이다,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이 되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진단기에 들어가고 항암약을 엄청나게 먹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단하게 자신을 단련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런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환자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의료 행위요, 이거 의술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비즈니스입니다. 의사의 생계수단이에요. 현재 의사들 대부분이 이 환자, 그러니까 병자들을 가능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여서 만성화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병원에, 이 종합병원에 있는 그 각종 기자재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싼 거는 수십억짜리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은 어떤 좀 수입원들이 있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입원은 환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죠. 이 중요한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는 이러한 좀 병원과 의사,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곤도 마코토 의학 박사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사의 친절,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이런 부분으로 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 미국인 5만 명이 병원에 간 횟수 1년에 평균 5회 정도이고 1년 동안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5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가, 의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는가,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존중해 주는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진찰을 하는가,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운가, 이런 평가 요소들이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 친절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정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평가치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이 4개의 등급으로 나눴더니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입원 일수가 9% 정도가 많았고요. 의료나 이 약품에 소비하는 돈도 9에서 10% 정도가 더 많았다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이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곧장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서 좋은 약을 먹거나 빨리 입원하는 성향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이 개인의 만족치,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죠. 이런 것과 비례해서 결과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4, 5년 동안 전체의 조사 대상자를 좀 트래킹해서 추적 조사한 결과 의사와 의료 서비스의 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약 26%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병원이나 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 의사회는 이런 결과치를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뭐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병원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 하면 생각나는 내용, 소독약 냄새, 그리고 굉장히 클린한 환경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 병원균의 복합체입니다. 사실 병원에 언제 가겠습니까? 내 몸이 가장 아프고 가장 약해졌을 때,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 가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요, 여러 다른 환자들에게서 그들의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다양한 병원균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병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인데 우리는 그곳을 시간과 돈을 들여서 찾아가서 병원균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임에 분명하죠. 이에 대해 저자는 이 의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결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병원에 자주 갈수록 그리고 약이나 의료 행위로 더 많은 처방을 받을수록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되는 횟수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몸 계속 검사를 해보면 어딘가 한 군데 안 좋은 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40년, 5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몸에 어디 탈난 데가 없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렇죠. 아무리 멀쩡한 차라도 이 공업소 정비사에 들어가면은요, 어딘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생각할수록 무서운 일인데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병원에 가서 만약에 이제 암이 발견되면 그 강도가 뭐 강하든 약하든 간에 수술하고 항암제 처리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 흔히 말하는 이 표준 치료 방식이 아주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다짜고짜 이 소중한 위나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뭐 유방이나 자궁도 막 잘라내고요. 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병행하게 되죠. 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요.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상당히 약하고 부작용은 엄청나게 큽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라고 하더라도 아나필락시스, 즉 이 쇼크 현상인데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좀 빈도도 작고 강도도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폐암 치료용 항암제인 이레사의 경우에는 승인 후 3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약 8만 7천 명의 환자 중에 6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배를 가르는데요. 이런 개복 수술을 할 때 만약에 이 복막을 건드리거나 하면은 그 즉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유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바로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저자 자신도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암이 생기면 즉시 이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해야 된다고 좀 믿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임상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다 보니 이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잘 낫지 않았고 항암제는 환자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말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저자의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노화와 질병을 구분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성인들이 걸리는 질병, 이 대부분 이 노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이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안심을 해요. 아, 내가 이런 게 아프구나. 그런데 반면에 당신의 나이 탓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 기분 나빠하죠. 언짢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사람도요. 이 받아들이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이 노화란 것은 이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육체적 변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성인병 외에도 뭐 손목과 발목의 통증들, 그리고 암, 부정맥,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 그리고 기미와 주름, 탈모와 치매, 기타 등등 전부 노화 현상이죠. 이 같은 진행이 실상 이제 빠른 사람은 20대 때도 이제 조금씩 좀 발전하면서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요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의 여러 가지 부분이 유행을 하고 있죠. 미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의 좀 시술용으로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 신체의 건강과는 좀 별 관계가 없는 화장이나 성형 이렇게 겉모습만 바꾸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편다고 해도요. 피부는 해마다 착실하게 이 수분량이 감소해서 주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톡스로 처음 몇 년간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흡사 중국식 가면을 쓴 것 같은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자연의 섭리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인생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덧붙이면은요. 이 나이가 들면은 마찬가지로 혈관이 이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높아야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가게 되죠. 이 몸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려면 평소에 많이 걷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혈액이 하반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활하게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관계해서 이 콜레스테롤,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사는데요. 이 스테이크나 생선의 뱃살 같은 음식을 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보통 이 단 거를 아주 천시하고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 당질,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은 이 살아가는 의욕이 되어서 인생의 이 질이 높아지고 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저자는 또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좀 다른 사람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몸짱이라는 좀 화두인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좋은 일이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적정량으로 하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기타 식이요법을 조절하면 그거는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몸은 아름다운가? 이런 좀 보여지는 이런 가치를 너무 좀 중시해서 몸의 건강이 아니라 몸의 라인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손, 발,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여서 몸이 녹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 감정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희로애락을 충분히 표현하고 오감을 계속 활성화하자. 최고의 건강법은 몸과 감각을 정체시키지 않는 것이다. 의학 박사의 조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좀 중요 질환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인데요.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기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정 수치의 이상이면 병이라고 진단하는 수치인데요. 혈압을 보면은 이 최고 혈압이 140, 최저 혈압이 한 90. 예, 이게 기준치인데 이보다 높으면 보통 고혈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치는 각 질환별로 이 전문학회가 정하고 있는데 서로 담합을 해요. 뭐 일본의 경우인데 그래서 근거 없이 수치를 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의 기준도 이 책을 쓸 때보다 더 낮아졌어요. 아무튼 특히 고혈압의 기준치 조작이 유난히 심한데 참 의사로서 좀 한심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1998년 기준으로 일본 후생성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혈압 기준치는 160에 95. 근데 2000년 기준으로 어떤 확실한 이유도 없이 기준치가 140에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1998년의 기준치를 적용했을 때는 이 고혈압 일본인은 1600만 명 정도인데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약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죠. 한 2400만 명 정도가 신규 고혈압 환자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의 축복이죠. 게다가 2008년에 시작된 대사증후군 검진에서는 19세에서부터 64세 성인 중에서 당뇨병이나 신장병을 갖고 있는 경우 치료 목표치를 혈압 130에 80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또 뭐 제약회사의 수입이 엄청 늘어났겠죠? 사실 이 고혈압은 90% 이상이 의학적으로는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을 낮추었더니 사망률이 하락했거나 뭐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감소되었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인이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혈압도 당연히 나이가 먹을수록 높아지는 게 뭐 당연한데 이런 상태를 일부러 병이라고 단정지어서 약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 신체 지각이 둔해지고 몸이 휘청거리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 나오는 거죠. 또한 그 핀란드의 연구팀이 좀 노년층 75세부터 85세까지의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는 남녀 약 52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그 결과 80세 이상 그룹에서 최고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최고 혈압이 140 이하인 사람들의 생존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고 혈압이 130만 넘어가면 위험하다면서 엄청난 약의 약들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죠. 한국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기준치를 정하는 이 기준 작성위원회 대다수가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2005년에 고혈압 기준을 포함한 일본판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이 작성위원회 위원들 중에 국공립대학교 의사 11명 전원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고혈압 등의 이 치료약 제조회사로부터 총 14억 엔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약 150억 원이죠. 한 명당 한 15억 원씩 받은 셈인데 이런 거액을 받으면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대로 손을 들어주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의 연장 내용이긴 한데 콜레스테롤, 지금도 여전히 나쁜 성분으로 취급이 되지만요. 사실은 이 실상 장수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조사 결과치가 있는데요. 좀 옛날이기는 해요. 1980년대에 후쿠이시의 시민 약 3만 7천 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의 총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총 사망률이 낮다는 명백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한 기준치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 억 단위, 조 단위의 돈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좀 이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조건 검사 수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몸의 자정작용, 리페어 작용, 그 힘을 믿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조언입니다. 또한 당뇨, 굉장히 무섭죠? 기본적으로는 이 스트레스와 술, 그리고 단 것,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실상 이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며 실명, 그리고 신장질환, 신경장애,
뭐 이런 기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매년 약 4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뇨병 망막증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병이죠. 또한 질환별로 보면은 인공투석 비율이 가장 높은 병은 이 당뇨병 콩팥병증. 매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롭게 투석을 시작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장애도 그 증상이 심각합니다. 이에 연관된 것들. 손발에 이 감각이 마비되거나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실금,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이 손발의 조직이 썩는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에는 이 자각 증상이 없어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 실상 완치가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이 건강검진에서 혈당치가 높게 나오면 의사들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겁을 주게 되는 그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 약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게 훨씬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저자의 말이죠. 이 보통 혈당 강화제를 많이 쓰는데요. 합병증 예방이나 뭐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실상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과민 증상, 그리고 설사나 두통, 그리고 기울림, 이명이죠. 그리고 신체 권태감, 체온 저하, 부종, 시력장애, 간기능 장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좀 막심한 부작용들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항상 이 몸이 나른하고요, 초조해지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 다리가 좀 휘청거리거나 뭐 치매 증상 등이 좀 전초된다. 그러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당뇨병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당뇨병 예비군 몇 천만 명, 이게 의료계의 추산인데 이거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라고 합니다. 저자는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치의 변화로 인위적인 잠재 병증 후보군을 만들어낸 거죠. 이전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병들처럼 말이죠. 저자는 의학 박사로서 소견을 얘기하기를 당뇨병에 관한 가장 좋은 치료는 많이 걷고 자전거를 많이 타서 땀을 많이 빼고 수영 등을 해서 신체의 신진대사를 높이고 스트레칭 등을 해서 몸의 유연성을 높이는 이런 기초적인 그 몸의 좀 자기 활성화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 유산소 운동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의사가 겁을 준다. 뭐 혈당치가 매우 높으니까 약을 먹자라고 하면은 빨리 나와서 많이 걸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증들에 연계된 제약의 의약 판매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한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스타틴 계열의 약, 다름 아닌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였습니다. 2009년 1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만 이 약의 매출액이 약 145억 달러. 그러니까 한 15조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미국에서만 판매된 양이 이 정도예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더 엄청나죠. 이 미국에서는 이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개정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기준치 저하를 장려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기준치를 저하한 근거에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위원 9명 중 8명이 일본에서와 비슷하게 제약업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과 저항을 받았었죠. 결과적으로 기준치를 상당히 낮춰서 약의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던 제약업계의 술수였던 것입니다.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까지 써서 낮추는 이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불러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쉽게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병증을 완화하기 위한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상당히 결과치가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낮은 데다가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이죠. 이에 관해서 미국의 한 신문에 이 스타틴 계열 약인 리피토의 대형 광고가 실렸을 때 아주 작은 글씨로 대규모의 임상 실험에서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게 되는데요. 진짜 약을 투여한 그룹과
진짜 약이라고 거짓말을 얘기한 다음에 가짜 약을 투입하는, 보통은 이제 설탕물 덩어리의 설탕약인데,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심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과학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이 실제의 그 약을 투여한 환자의 경우는 2%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약,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투여했을 때는 3%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가짜 약은 3%의 발작, 리피토는 2%의 발작.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장기간 복용해도 겨우 1%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를 확실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제약회사가 이 피험자 100명씩을 3년 4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99명은 리피토를 먹든 안 먹든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약이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부작용만 잔뜩 있고요. 그런데 보통 제약회사가 이 신제품을 좀 출시할 때 그래도 임상실험을 상당히 세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미국의 규제도 상당히 좀 엄격하니까.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치만 본인 회사에 유리하게 어느 정도 편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허용치라는 건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을 했는데도 이 정도의 터무니없이 낮은 효과밖에 없다. 그러면 이 약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상 독약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이 제임스 라이트 교수, 임상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스타틴 계열의 약은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고,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총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의 효과는 고사하고 건강을 해칠 위험마저 대단히 크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혈당약도 뭐 비슷합니다. 이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혈당치를 엄격하게 관리해도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이 효과로 이어졌다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환자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데이터는 매우 많다고 하죠. 즉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같은 병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장암이나 담낭의 폴립, 그리고 조기암,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이롭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간혹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수치의 표본이 적고요. 그거에 걸려서 좀 어려운 경우보다는 이 약의 과다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는 이 거듭된 강조를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암. 사실 뭐 현재 질환에 의한 사망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암인데요. 그런데 실상 이 진료에 있어서 암만큼 헷갈리기 쉽고 오진이 많은 병도 없다고 합니다. 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단순한 종기나 염증을 암으로 잘못 진단받고 위나 유방이 이 몽땅 잘려나가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도 너무나 많죠. 이 드라마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폐에 음영이 보인다. 여기가 뭐 깜깜해 보인다. 암이 재발했다. 뭐 이런 소리를 워낙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실상 현실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암을 진단하는 이 절차를 보면은 먼저 세포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이 병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나 세포의 형태가 암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막 속에 머물러 있을 뿐 침윤이나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 잠재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별로 피해를 뭐 미치지 않는 것들, 이 유사암, 이런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해도 오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내용이죠. 또한 같은 병변이 다른 나라에서는 양성 종양, 일본의 경우에는 암, 이렇게 판정되거나 또는 같은 일본 내에서도 전혀 다른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최소한 대여섯 군데 이상의 대형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함이 필수입니다. 당연히 서로 간의 재단이 서로 다른 병원에서 말이죠. 서로 간의 재단이 같으면 의료 기록이 공유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저는 좀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의 성질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이 진짜 암세포는 이 숙주의 정상세포가 변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주변의 다른 조직에 침입하고
멀리 떨어진 조직에 이 포자를 전이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를 죽일 때까지 계속 증식해서 결국에는 숙주와 함께 자폭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지 않는 암과 비슷한 이 유사암에 이르면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진짜 암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조직의 그 암 조직의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하도 이제 검진을 좀 세게 하면은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그러면 증상도 없는데 이 암이 발견되니까 의사는 봐라, 내가 지금 열심히 검진을 해서 너의 암을 찾아내 줬다. 조기에 절제하면 이건 100% 완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라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암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유사암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다. 게다가 수술 중에 좀 여러 가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뭐 전이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장협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위험 요소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암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악성 림프종 가운데 어떤 종류는 항생제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재균하면 암이 소실되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는 암이 아니라 만성 염증 정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물론 당연하게도 갑자기 좀 흉폭한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기 암이라는 것도 있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지만 다음 검사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을 받는다고 하면은 오늘 받고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암이 생겼다가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마무리가 돼버리는 이런 무서운 암도 물론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런 암들은 보통 악성이죠. 그래서 발병이 된 환자들은 대개 얼마 안 가서 사망하는데 의사들은 이제 이런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환자를 겁주는 그런 공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죠. 암을 잘 발견해내는 이 조기 검진, 진심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첨단 기기와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의학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은 치료되는 병이다. 그리고 최소 1년에 한 차례 검진을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이 암 검진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매출의 출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정말 줄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물론 진짜 암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요. 하지만 이 의학계의 말처럼 암이 치료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면 한때 사망 원인 1위였던 뇌졸중이 지금 4위가 된 것처럼 암 사망률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 사망률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1960년대 이후부터 5,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은 사망 원인 1위, 2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암 검진이 실제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죠. 정밀하게 검사를 할수록 최신 첨단 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듯이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한다는 것, 오히려 몸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세를 넘긴 남성 사망자 중에 2명 중 1명 정도는 해부를 해보면 전립선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놔둬도 커지지 않는 잠재암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정밀한 검진을 통해서 전립선암을 굳이 찾아내서 자각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수술을 권해서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립선암, 이 위치도 좀 그렇고요. 이 수술의 후유증은 물론이며 이 방사선 치료로도 합병증이 일어나서 심할 때는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가만히 놔둬도 되는 곳을 일부러 건드려서 몸의 병을 키우는 것이죠. 만약에 아주 작은 병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성인 3명 중에 1명은 오늘자로 즉시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갑상선암으로 죽는 사람은 암에 의한 총 사망자 수의 약 0.1%, 연간 300여 명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해요. 이렇게 현대의학이 밀어붙이는 건강검진, 여기에 관해서 또 다른 실험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로 검진과 방치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를 추적 조사 및 연구하는 방법을 제비뽑기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명칭이 웃기긴 한데 학계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 서양의 경우에는 폐암, 대장암, 유방암의 이 제비뽑기 실험이 여러 차례 행해진 바 있는데 검진을 해도 검진을 하지 않아도 사망률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미국 메이오 클리닉,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여기서 심한 흡연자 9천여 명을 11년 동안, 그리고 구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흡연 남성 630명을 3년 동안 제비뽑기 실험으로 추적 조사했는데 양쪽 모두 방치 그룹이 아닌 건강검진을 시행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는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일본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1989년, 90년에 이 나가노현 야스오카 마을의 경우 암검진을 전체적으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지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위암 등의 이 집단 검진을 그만두자 그 전에 6년 동안 주민 사망자 수의 6%였던 위암 사망률이 1989년부터 6년 동안 2.2%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치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 검진을 받으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수술 후유증이나 항암제 부작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빨리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암이 발견되었지만 조기여서 수술로 깨끗이 잘라냈다. 덕분에 5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난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안도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쓸데없는 수술로 손해를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의 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암을 조기 발견해도 만약에 정말 악성 암이라면 그보다 훨씬 전에 암세포가 되자마자 즉시 몸속 여기저기로 전이를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부작용의 내용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짜고짜 수술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사들의 행동도 문제가 있는데요. 나을 가망성이 없는데도 하는 수술, 다른 치료법이 명백히 효과적인데도 시행하는 수술, 수술 자체로 인해 환자의 수명이 단축되고 마는 사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로 보면은 후두암 1기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약 90%는 후두를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요즘은 몰라도 한 5년 이상의 예전에 일본에서는 1기라도 그냥 후두를 잘라냈다고 하죠. 설암도 마찬가지인데 진행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초기 치료 때는 수술이 거의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설암으로 판명된 이 환자들의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고 대부분 혀의 림프절까지 절제를 시행했다고 하죠. 설암 2기는 혀를 절반 정도 절제하기 때문에 혀가 있던 부분에 다른 곳에서 잘라낸 근육을 심어 넣는 재건술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수술이 되는 셈이죠. 그 결과 아무리 수술 결과가 좋아도 혀가 잘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후 식사도 힘들고 이에 연관돼서 일자리를 잃거나 본인의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도 환자들의 약 70% 정도가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를 당하게 되죠. 이후 배뇨와 배변 장애, 다리가 붓고 질이 짧아지는 이 심각한 후유증 등을 겪게 됩니다. 한편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 치료율은 수술보다 높고 후유증이라고 해봐야 가끔 직장 출혈이 보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 되기가 어렵잖아요. 자신의 인생과 일반 생활의 대부분을 이 병원 그리고 수술에 바치는 일본의 외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전부 잘라내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해도 미국 의사들은 솜씨가 서툴기 때문이다. 위암 연구와 치료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 라면서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의 대가는 환자들이 치르기 마련이죠. 더 나아가서요. 여성들의 유방암의 경우에는 사실 유방암은 잘라내면은 상당 부분 전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위치의 특성상. 그런데 이 수술을 할 때 외과 의사의 손이 좀 잘못해서 헛나가도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젊은 외과 의사의 연습용으로 애용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들을수록 그리고 생각할수록 무서운 내용들인데 우리 주위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좀 일들이어서 좀 무감각해지기도 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고요. 하여간 정말 똑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은 분명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한 50대 이상 훌쩍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에 좀 무서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검진 단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엑스레이 검사, X선이죠. 그리고 CT 검사 등에 의한 의료 피폭. 굉장히 무서운데 너무나 놀랄 정도로 무관심해요. 무엇보다 건강한 사람이 방사선에 대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방사선 검사인데요. 이 방사선은 세포 속의 DNA를 무조건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얼마나 많으냐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촬영 시 노출된 방사선 양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반드시 인체의 바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계가 굉장히 비싸니까 의사들도 이 값비싼 이 기계의 본전을 뽑아야 하고 환자에게 직접 문진이나 청진을 하는 것보다 손쉽고 빠르죠.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한 만일을 위해라는 말로 안일하게 CT 검사를 환자에게 권합니다. 일본 의사회가 상당히 묻어버렸는데요. 이 의학지 란셋에 일본인 암 사망률의 약 3% 이상은 의료 피폭이 원인이다라는 이 영국의 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좀 대대적으로 좀 알려졌어야 되는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의료계의 완고함과 편협함에 좀 놀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CT 검사는 X선 발생 장치가 360도 회전하면서 몸에 X선을 투과시켜 촬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검출 결과를 컴퓨터로 재구성해서 인체의 단면 영상을 얻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 CT 검사의 피폭선 양, 즉 인체가 받는 방사선 양이 일반 X선 촬영에 심할 때는 300배 이상이나 되는 심각한 수준인데, 즉 단 한 차례의 CT 촬영으로 바람 사망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45세 성인의 경우를 보면은 전신 CT를 한 번 받는 것만으로 1만 명 중에 8명, 즉 0.08%, 그리고 30년 동안 매년 1회씩 CT 검사를 받는다면은 1만 명 중에 190명, 2% 가까이인데 피폭에 의해 바람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수치죠. 암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피폭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행해지는 이 CT 촬영의 80%에서 90%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죠. 또한 CT만은 아니지만 이 엑스레이 검사도 병원에서 받을 때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나 지역에서 편의를 위해 이 간이 검진차에서 받는 경우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검진차의 엑스레이 장치는 간접 촬영 장치이기 때문에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직접 촬영 장치에 비해서 피폭선량이 많을 경우에는 1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CT만은 좀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이건 추정치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의료 피폭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2만 명 전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건강검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사의 이 환자의 건강 개입, 그러니까 이제 진찰인데요.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사 대상자들을 제비뽑기로 600명씩 나누고 개입그룹 600명에게는 4개월에 한 번씩 5년 동안 의사가 건강 지도를 해줬다고 하죠. 운동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건네주고 금연을 시키고 칼로리를 조절하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설탕의 양 줄이고 기타 등등 이런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당연히 건강해지겠지. 이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의사의 개입 그룹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그냥 방치한 그룹의 2배 이상이었고 자살, 사고 등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도 의사의 지도를 따랐던 개입 그룹이 월등히 많았다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개입 그룹이 적었는데 이건 아마도 이 금연의 효과 때문이라는 추정치죠.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건대 그 원인을 보면은 증상이 없는데도 이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을 약으로 낮추면 그 수치는 개선되어도 심장에는 좋지 않다. 그리고 검사에서 병이나 이상이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지도나 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경색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연구를 거치지 않고 그저 몸에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이 건강검진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사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의 결과치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 하는 의사의 조언, 이 곤도 마코토 박사의 충언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긴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조언이죠. 근데 우리 주위에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직급상, 직위상, 위계관계의 윗사람들, 긴장 안 해? 정신 차리고 일 똑바로 하시오. 뭐 이런 내용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 지혜는 물론이고요. 지식과 상식조차도 없으면서 여기에 매너까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본인을 압박을 해오면 분명하게 거절의 의견을 표현하기 바래요. 혹시 그것이 직장 내의 업무에 관계된 일이라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월등히 넘어서는 이러한 무례함,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화병이 몸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 아무리 중요한다 한들 나의 생명만 하겠습니까? 예전에 한 케이스를 보면은요, 현재 이 국내의 탑 바이오 이 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의 회장인 이 서정진 회장이 인천의 경제 포럼에서 수십 명의 의사들 앞에서 건강학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회사 소개 자리였는데 이 수십 명의 이 전문의들 앞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긴장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한 것이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은 신체가 계속 수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도한 이 에너지와 피가 몰리게 되는데 그러면 심장과 이 뇌에 무리가 가게 되죠. 하루에 뭐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긴장을 하게 되면은 몸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기본은 여유로운 마음과 좀 어떤 외부적 요인에 긴장하지 않는 그런 좀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이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이 평안함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멀리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곤도 마코토 박사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보면 볼수록 상식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비록 의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적으로 얻은 여러 가지 지혜에 저는 좀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각종 전문 지식과 첨단의 기자재로 무장한 것 같은 이 의사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 저는 깊이 좀 동감을 하고요. 가능한 한 제 자신의 몸의 힘으로 이 병을 이겨내겠다는 그동안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점, 이 책을 읽은 매우 유용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의 내용으로 지금 의사와 관계된 그리고 병원의 여러 가지 진료와 치료, 그리고 수술 등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 말이나 아니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무비판적으로 일방적으로 신뢰하지 마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게 목숨과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런 좀 스스로의 몸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의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에 좀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요.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암이라던가 그에 준하는 좀 생명의 위기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한 좀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잘려서 봉합 수술을 한다거나, 뭐 신장에 요로결석이 생겨서 이거를 뽑아낸다거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까지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 이전에 좀 근본적인 내용도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의사 되는 과정이 정말 지난하고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나중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의료계, 이 의사의 길을 처음 밟으면서 아마 나름의 자신만의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이고 세상에 빛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결심이 없었다면 다른 쪽으로 이제 길을 잡았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료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의료인, 특히 의사의 수입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수가에 묶여가지고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짧은 시간에 소화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지가 않아요. 물론 뭐 소비자인 우리 환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좋겠지만 의사로서는 언젠가는 이 내용이 뭐 임계점에 오겠죠? 참을성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의 의심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는데 이 의사가 어떤 특별한 치료라던가 처방이라던가 주사, 시술, 수술, 기타 어떤 내용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진료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치료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10만 원이 드는데 이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한 7, 8만 원 정도의 금액은 의사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의사 입장에서도 치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비슷한 수준의 수입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치료를 할 때가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건 맞겠죠. 이래서 과잉 진료의 위험을 좀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이러면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약회사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과잉 진료를 하게끔 여러 가지 로비라던가 뭐 이런 좀 대정부 관계의 일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탐탁치 않고요. 좋은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약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필수 불가결한 좀 의약품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참고 인내해서 안 먹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약이 아닌 반드시 먹어야 되는,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부분도 일정 수준, 뭐 건강보험을 통해서겠지만 나라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에도 이제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 유통기한 안에 약을 소모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느 정도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소모를 했을 때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 환자에게 소요되지 않고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가 이상의 약간의 마진은 남을 수 있는 수준을 제약회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쉽지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고난한 좀 내용일 거예요. 가급적 약은 안 쓰는 게 좋지만 제약회사가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크니까 이 중간 과정 어디에서 이 합의점을 찾는 이 내용이 아마 앞으로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과잉 진료를 통해서 그리고 선분 진료를 통해서 의사와 병원 그리고 나아가서 제약회사가 밥을 먹고 사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은 좀 음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양지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처럼 스스로의 몸에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